우리의 저녁 식탁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민준의 32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그의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남편 김태호 씨는 숟가락만 든 채 묵묵히 밥을 먹었고 민준이는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몇 마디 대답할 뿐이었다. 며느리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 노력은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순간들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우리 가족이 하나의 연극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대본 없는 연극. 모두가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태호 씨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네, 걱정 마세요. 짧고 건조한 대화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었다. 민준아, 이거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민준이는 고맙다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시 휴대폰으로 향해 있었다. 나는 억눌린 감정을 숨기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민준이 선물은 태호 씨는 그제야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다. 민준이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옆에 놓아두었다. 나중에 볼게요. 아버지. 그 모습에 며느리가 황급히 나섰다. 어머, 서방님. 그래도 지금 열어보셔야죠. 아버님이 직접 고르신 건데. 민준이는 마지못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와, 멋지네요. 잘 쓰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샀다. 태호 씨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내 가슴은 답답해졌다. 30년 넘게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면서 나는 늘 이런 식의 대화를 참아내야 했다. 가족을 위해 내 젊음과 꿈을 모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침묵과 알 수 없는 거리감이었다. 나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와 민준이는 먼저 일어섰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은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 이 정도는 내가 금방 해. 며느리는 민준이의 눈치를 보더니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물러섰다. 부부가 거실로 나간 뒤 태호 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말없이 겉옷을 챙겨 입더니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여보? 내가 물었다. 산책 좀 다녀오려고. 머리가 복잡해서. 밤이 늦었는데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공원이라도 갈까요? 아니, 괜찮아. 금방 올게. 태호 씨는 내 말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뒤로 하고 사라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자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다. 내게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없는 시간과 공간이 더 중요해 보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태호 씨가 급히 나갔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보통 산책을 나갈 때면 운동복을 입는데 오늘은 외출복 차림이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의 외투가 걸려있던 옷걸이를 살펴보았다. 외투는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놓여있던 가방도 그대로였다. 그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열쇠와 지갑은 없었지만 작은 USB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USB를 손에 쥐고 망설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조여왔다. 며칠 전 태호 씨가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기다려. 라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남편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태호 씨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숫자. 나는 그 숫자를 입력하며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바탕화면에는 수많은 업무 파일들이 있었다.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탐색기를 열었다. 폴더 목록을 훑어보던 중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스노트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S, 그것은 내가 줄곧 의심했던 그 여자의 이름의 첫 글자였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왔지만 나는 억지로 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파일들은 2024년,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우리 자기,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당신이 사준 코트도 마음에 들고 다음 주엔 민준이 생일이라 바쁘겠지만 빨리 다시 만나고 싶어. S, 짧은 내용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민준이의 생일. 오늘 태호 씨는 오늘 저녁에도 그녀를 만나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숨기고 있었다. 나는 다른 파일들을 무작위로 열어보았다. 수아 강릉 여행, S를 위한 선물, SAI 생일 파티. 충격적인 제목들이 이어졌다. SAI 태호 씨에게는 나 모르게 또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30년 넘게 이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 그의 모든 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세상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보았던 그의 침묵, 그의 거리감,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USB를 다시 그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내 눈은 TV 화면을 보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충격적인 파일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호 씨는 조용히 들어와 나를 보더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산책은 잘 했어요. 태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이제 자자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나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차가운 이불을 끌어당기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은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그 USB 속의 파일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아 강릉 여행, S를 위한 선물. 낯선 이름들과 낯선 장소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올 때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옆자리에는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이미 출근을 하고 없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주부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던 내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불행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밥을 차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굶어야 할까?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도 먹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그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S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남편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 오후가 되자 어제 저녁에 남겨두었던 민준이의 생일 미역국이 눈에 들어왔다. 국 위에 떠있는 기름기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나는 차가운 미역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남편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USB 속 파일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USB를 꽂고 다시 스노트 폴더를 열었다. 어제는 너무 놀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재정 계획 XLSX라는 파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계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들의 용도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자녀 결혼자금, 은퇴 후 생활비, 그리고 S 지원금, S 아파트 계약금이라는 항목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움직여 내용을 확인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S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심지어 아파트 계약금까지.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30년 넘게 맞벌이를 하며 아끼고 모았던 돈들이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낯선 여자를 위해 쓰이고 있었다니.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자유롭게 저디오치X. 나는 제목만 보고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낯선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남편 태호 씨가 썼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민준이의 생일이 또 돌아왔네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자유로움을 선물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민자 씨와 함께하는 30년은 책임감과 의무의 연속이었죠. 그녀는 좋은 아내였고 훌륭한 엄마였지만 나에게는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내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그녀에게 솔직해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살고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채워가고 싶어요. 나는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갈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당신의 태호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30년.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일까? 그는 내가 무거운 짐이었다고 했다. 내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 꿈을 버리고 그의 꿈을 위해 살아왔다. 그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연락도 없으시고.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남편은 나를 떠나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돈과 사랑을 모두 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이용된, 버려진 존재에 불과했다. 그때 거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활짝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해 보였던 그 사진이 이제는 끔찍한 거짓말처럼 보였다. 사진 속에 나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모두 가짜였다. 남편의 옆에 서 있던 나는 그저 빈겁대기에 불과했다. 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그들의 가짜 행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들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고 그들의 존재는 내 삶의 모든 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내가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왠지 모를 동정심, 그리고 연민. 마치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내 인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자식들의 침묵. 나는 그들의 침묵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의 침묵은 나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내가 결혼 전에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빛바랜 앨범, 먼지 쌓인 플루트. 결혼 후 나는 한 번도 플루트를 꺼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플루트 연주를 좋아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림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헌신이 나를 무덤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플루트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다. 나는 서툴게 플루트를 불어보았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왠지 모르게 슬펐다.
이 멜로디는 내 젊은 날의 꿈을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태호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고 늦은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차가운 미역국을 데워주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빈 눈을 보며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부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몸만 이 집에 있었을 뿐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태호 씨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재정 계획 엑셀 파일과 자유롭게 덕기 OCX 파일을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나만의 조용한 전쟁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주부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나는 조용히 그가 남긴 흔적들을 살폈다. 그의 옷가지, 서랍 속의 서류들, 심지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까지. 나는 탐정이 된 것처럼 그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의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나는 그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었다. 비밀번호는 역시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숫자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우리의 기념일을 다른 사람과의 비밀을 지키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클라우드 안에는 태호 씨와 S라는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식당에서, 내가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사진 속의 태호 씨는 내가 알던 그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내 남편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일지도 모른다. 그의 거짓말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좀먹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그의 파일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재정 계획이 담긴 엑셀 파일에는 S의 이름과 함께 김수정이라는 본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직업, 심지어 그녀의 아이 이름까지. 그녀는 태호 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아이는 올해로 10살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아이가 10살이라면 태호 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속여왔다는 뜻이었다. 내가 민준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 내 청춘의 모든 것을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다른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태호 씨는 내가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담. 그는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주말에도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 나는 그가 나를 속이고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해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니? 아빠 회사 출장 갔어. 전화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너도 바쁠 텐데 엄마 걱정 말고 일해.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태호 씨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조용히 태호 씨의 휴대폰을 켰다. 그가 클라우드에 연결해 놓은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는 강원도의 한 펜션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전 태호 씨가 내게 말했던 출장지는 서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나를 속이고 그녀와 함께 있었다. 나는 펜션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나에게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그저 그들의 행복한 모습, 그들의 거짓된 사랑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원도에 도착하자 나는 펜션 근처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펜션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저곳에서 그는 그녀와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모습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눈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펜션 주변을 서성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행복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펜션 앞에서 태호 씨와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해변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젊었고 밝게 웃고 있었다. 태호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꿈꾸어 왔던, 나와 태호 씨가 함께 만들고 싶었던 미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내게서 빼앗겨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모텔로 돌아왔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따위니. 모텔 방에 돌아와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더 이상 그들을 쫓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다. 그들이 내게 주었던 고통,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거짓된 행복. 나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나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태호 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태호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겠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 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내게는 거대한 다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로, 민준이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 김민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들의 거짓된 행복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알던 김민자가 아니었다. 초췌하고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여인을 보며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기만뿐이었다. 태호 씨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다. 저녁 식탁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거짓말이 만들어낸 차가운 벽이었다. 나는 그 벽을 뚫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30년 동안 이 집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다. 울타리 밖의 세상은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거실 서랍장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결혼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었다. 앨범을 펼치자 낯선 얼굴의 젊은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인은 나였다. 대학 시절 플루트를 전공하며 음악가의 꿈을 꾸던 나였다. 나는 사진 속의 나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 여인을 잃어버렸다. 결혼과 함께 나의 이름은 태호 씨의 아내로, 민준이의 엄마로 바뀌었다. 나의 꿈은 가족의 꿈이 되었고 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이 되었다. 나는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내가 졸업 공연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었다. 옆에는 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서윤희가 활짝 웃고 있었다. 윤희는 나와 함께 음악을 사랑했고 졸업 후에는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나는 결혼과 함께 그녀와의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불현듯 그녀가 보고 싶어졌다. 나의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절을 함께했던 유일한 친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 윤희의 이름을 찾아냈다. 오래된 전화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윤희야, 나야, 민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자야, 정말 너니? 네가 어떻게...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희는 유럽에서 결혼해 음악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소식에 놀라워했고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들어주었다. 나는 태호 씨의 배신, 그리고 나의 무너진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민자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지 마. 너의 이름을 되찾아. 윤희의 말은 내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나의 이름을 되찾아. 나는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다. 나는 김민자가 아닌 그저 누군가의 부속품이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플루트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플루트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다. 나는 서툴게 플루트를 불어보았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예전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잃어버린 꿈을, 나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식탁을 차리지 않았다. 내 몫의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었다. 태호 씨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옷을 다려주거나 그의 서류들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나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플루트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다. 멜로디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나는 그 멜로디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플루트는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아빠랑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라니?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민준이는 나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용히 그에게 태호 씨의 외도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가 부탁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나는 민준이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들의 침묵은 나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그들은 나를 불쌍한 존재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엄마를 위해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이제 혼자 설 거야. 너도 너의 삶을 살아.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나는 민준이와의 대화 이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태호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나의 말에 놀라워했다. 당신이 어떻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살 수 없어.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어. 태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해. 우리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호 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이혼을 원했다.
나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적힌 통장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이름, 나의 꿈, 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혼 절차가 끝난 후 나는 갈 곳이 없었다. 30년 동안 내가 살았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텅 빈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의 거리를 헤매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 분주하게 오가는 자동차 소리. 높이 솟은 빌딩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생각했다. 서울,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하지만 나는 이제 이 도시의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무작정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낯익은 듯 낯설었다. 내가 살던 동네를 지나고 민준이가 다니던 학교를 지나고 태호 씨와 함께 데이트를 했던 공원을 지났다. 나는 그 모든 풍경들을 보며 과거의 나와 마주했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들.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서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걸었다.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나는 그곳에서 작은 여관방을 잡았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나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방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팜플렛을 발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귀농귀촌 지원 사업. 팜플렛에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 사진과 함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는 팜플렛을 보며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한 곳.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팜플렛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상담원은 내가 희망하는 지역과 원하는 주거 형태를 물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작은 마을의 이름을 말했다. 그곳은 고향이시군요. 저희가 지금 그곳에 빈집들을 소개해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나를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논밭은 그대로였지만 낡은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던 나의 모습. 플루트를 불며 꿈을 키우던 나의 모습. 나는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나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되살렸다. 친구들과 함께 놀던 가을가, 첫사랑을 만났던 숲길, 그리고 내가 살았던 작은 집. 그 집은 이제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직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친절하게 나에게 몇 군데의 빈집을 소개해 주었다. 집들은 모두 크고 넓었지만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30년 전의 나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살던 집은요? 직원은 나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집이요. 그 집은 너무 낡아서 아마 수리를 많이 하셔야 할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그 집이 좋아요. 직원은 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살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은 나의 과거를 그리고 나의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즉시 계약을 하고 이튿날부터 집 수리를 시작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지만 나는 왠지 모를 힘이 솟아났다. 나는 낡은 지붕을 고치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쑤셨지만 나는 행복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내가 서울에서 온 이혼녀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를 한 사람의 이웃으로 대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나는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서툰 솜씨였지만 나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며 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30년 동안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죽어 있었지만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창고에서 낡은 플루트 케이스를 발견했다. 결혼 후 내가 버리고 온 줄 알았던 플루트가 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플루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닦아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플루트를 불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는 않았다. 이제 이 멜로디는 슬픔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플루트를 불었다. 나의 멜로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멜로디를 들으며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플루트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태호 씨의 아내도 민준이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 김민자였다. 나는 나의 이름 석자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나는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플루트 연습을 하고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채소를 가꾸었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혔던 상처들을 서서히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텃밭 일을 하며 알게 된 할머니 한 분이 나의 플루트 연주를 듣고는 아가씨, 그렇게 좋은 재주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 쓰나. 마을 사람들에게도 좀 들려주게라며 나를 이끌었다. 나는 처음에는 쑥스러워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용기를 내었다. 음악회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플루트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어린 시절의 꿈을 접은 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겨 있던 모든 감정들을 멜로디에 실어 연주하기 시작했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희망. 나의 멜로디는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조용히 나의 연주를 감상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호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음악회 이후 나는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플루트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는 아이들에게 플루트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마을 행사에서 축하 연주를 하기도 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재능이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우편물 하나가 나에게 배달되었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태호 씨의 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짧고 무미건조했다. 민자 씨,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녀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에게 썼던 것처럼 나에게 짐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멍하니 서 있었다. 태호 씨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기쁨도 슬픔도 복수심도 그저 텅 빈 마음만이 남았다. 나는 그가 내게 주었던 고통만큼 그도 고통받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막상 그가 불활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다. 그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나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태호 씨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지치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다. 그도 나처럼 외롭고 길을 잃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편지와 사진을 불태웠다. 이제는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다.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었다. 나의 행복은 오직 나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엄마, 혹시 아빠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민준이의 말에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희 아빠의 아내가 아니야. 그건 너희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너희 엄마도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너도 너의 삶을 살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이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45. 다시 피어나는 꽃.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에 담았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희망.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아픔까지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내 삶에 새로운 막이 오른 후 나는 고향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태호 씨에게서 온 편지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떨쳐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불행은 더 이상 나의 불행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그도 나처럼 새로운 삶을 찾기를, 그리고 나처럼 행복하기를. 나는 45,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의 책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다. 나의 지난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썼다.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웃었다. 아팠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출판사에서는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즉시 출판을 결정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쓴 글이 책으로 만들어진다니. 나의 오랜 꿈이 이제야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나처럼 아픔을 겪고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의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며 연락을 해왔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나의 절친한 친구 윤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며 나를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지만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했다. 윤희는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민자야, 네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윤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다시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윤희는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민자야, 우리 함께 플루트 연주를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너의 재능을 이 작은 마을에만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나는 윤희의 제안에 망설였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윤희는 나를 설득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너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함께 해보자. 민자야. 나는 윤희의 말에 용기를 얻어 그녀와 함께 플루트 듀오를 결성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연습을 했다. 윤희는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나는 플루트를 불었다. 우리의 멜로디는 마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점차 다른 지역으로 연주 활동을 넓혀갔다. 우리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문득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태호 씨의 아내로, 민준이의 엄마로 살았던 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기로 했다. 모든 고통과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TV 뉴스에서 태호 씨의 소식을 접했다. 그가 경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고 했다. 나는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의 불행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그가 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엄마, 혹시 아빠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민준이의 말에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희 아빠의 아내가 아니야. 그건 너희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너희 엄마도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너도 너의 삶을 살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이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45, 다시 피어나는 꽃.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에 담았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희망.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아픔까지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내 책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의 삶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방송 이후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기 위해 30년 동안 포기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윤희와 함께 결성한 플루트 듀오 은빛 멜로디는 점차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우리는 마을 회관을 벗어나 작은 카페나 문화센터에서 연주를 했고 우리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니, 민준이가 아빠랑 많이 싸웠어요. 민준이가 아빠한테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이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그런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니. 무슨 일인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베오님이 민준이한테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회사를 살려달라고 하셨대요. 민준이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민준이한테 30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고 엄마를 닮아 이기적이라고 하셨대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태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와 어머니까지 미워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괜찮니? 민준이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다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아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이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때 아이였고 어쩔 수 없었어.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민준이는 나의 말에 더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가족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었다. 민준이는 한동안 나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민준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너의 아빠에게 얽매이지 마. 너의 엄마도 이제 너의 아빠의 아내가 아니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이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제가 엄마처럼 강해질게요. 나는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민준아, 너의 엄마는 너를 항상 응원할 거야.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민준이와의 대화 이후 나는 태호 씨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나의 책 인쇄로 고향 마을의 낡은 집을 새로 리모델링했다. 나는 그곳에 작은 플루트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은 나의 플루트 교실에 와서 음악을 배웠고 나는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플루트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선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자 언니.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윤희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나의 책을 읽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언니. 저는 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언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언니처럼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감동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다. 괜찮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언니가 항상 네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나는 고향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태호 씨에게서 온 편지는 내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떨쳐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불행은 더 이상 나의 불행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그도 나처럼 새로운 삶을 찾기를, 그리고 나처럼 행복하기를. 나는 45,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의 책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다. 나의 지난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썼다.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웃었다. 아팠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출판사에서는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즉시 출판을 결정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쓴 글이 책으로 만들어진다니. 나의 오랜 꿈이 이제야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나처럼 아픔을 겪고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의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며 연락을 해왔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나의 절친한 친구, 윤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며 나를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지만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했다. 윤희는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민자야, 네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윤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다시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윤희는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민자야,
우리 함께 플루트 연주를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너의 재능을 이 작은 마을에만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나는 윤희의 제안에 망설였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윤희는 나를 설득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너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함께 해보자. 민자야. 나는 윤희의 말에 용기를 얻어 그녀와 함께 플루트 듀오를 결성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연습을 했다. 윤희는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나는 플루트를 불었다. 우리의 멜로디는 마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점차 다른 지역으로 연주 활동을 넓혀갔다. 우리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태호 씨의 아내로, 민준이의 엄마로 살았던 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기로 했다. 모든 고통과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TV 뉴스에서 태호 씨의 소식을 접했다. 그가 경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고 했다. 나는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의 불행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그가 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엄마, 혹시 아빠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민준이의 말에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희 아빠의 아내가 아니야. 그건 너희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너희 엄마도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너도 너의 삶을 살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이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45, 다시 피어나는 꽃.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에 담았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희망.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아픔까지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태호 씨의 불행도, 민준이의 아픔도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삶을 찾기를, 그리고 나처럼 행복하기를. 나는 윤희와 함께 플루트 연주 활동을 계속했다. 우리는 마을의 작은 음악회를 넘어 도시의 공연장에서도 연주를 했다. 우리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우리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며느리에게서 태호 씨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고 했다. 며느리는 나에게 태호 씨가 병에 걸렸다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혹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그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게 준 상처는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가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꽃집에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샀다. 그리고 태호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보냈다. 꽃다발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내주신 꽃을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의 말을 끊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며느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미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어.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를 용서할 수도 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너의 삶을 살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며느리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거대한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나의 과거를, 나의 현재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플루트 연주를 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책을 쓰며 나의 경험을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희. 그리고 나의 책을 읽고 나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갔다. 나는 나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다. 나의 집을 작은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나는 나의 집을 김민자의 집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의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나의 집에도 나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나는 김민자의 집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사람들은 나의 집에 와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플루트를 불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는 않았다. 이제 이 멜로디는 슬픔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말했다. 민자야, 너는 정말 잘 해왔어. 이제 너의 삶을 마음껏 살아. 나는 플루트를 불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한 번 저물어도 다음 날 다시 떠오른다고. 나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내일이 기대되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플루트를 불었다. 나의 멜로디는 노을빛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다.